비타민C의 왕, 상큼함의 상징. 오렌지. 하지만 여러분, 오렌지가 자연에서 태어난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오렌지를 아침에 먹으면 피로가 사라지는 이유, 밤에 먹으면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까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주스 한 잔 속에 숨어있는 오렌지의 놀라운 과학과 진짜 효능, 그리고 잘못된 속설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오렌지는 자연산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하이브리드 과일. 우리가 먹는 오렌지는 순수 자연산 과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렌지는 포멜로와 만다린이 교배되어 탄생한 인공 잡종 과일이에요. 기원전 2500년경 인도 북부나 중국 남부에서 사람들이 맛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과일을 교배시킨 것이 오렌지의 시작이죠. 즉, 오렌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유전자 교배 과일 중 하나입니다. 2. 이름 속의 숨은 세계 여행. 오렌지는 나라 이름보다 먼저 퍼졌다. 오렌지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나랑가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페르시아어 나랑, 아랍어 나란즈, 스페인어 나란이어 영어 오렌지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국이라는 국명도 이 과일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즉, 나라가 과일 이름을 따라간 셈이죠. 3. 오렌지색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오렌지색이란 색깔 이름은 오렌지 과일이 생긴 뒤에 생겼습니다. 중세 이전에는 사람들은 그 색을 노란 빨강이라고 불렀죠. 즉, 과일 오렌지가 먼저 생기고 그 과일의 이름을 따서 오렌지색이란 색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과일이 색 이름을 바꾼 드문 사례죠. 4. 비타민C의 왕. 하지만 그 이상이 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진짜 가치는 플라보노이드와 헤스페리딘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성분들은 혈관을 강화하고 피부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즉, 오렌지의 진짜 힘은 단순한 비타민C가 아니라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복합 항산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5. 오렌지는 아침엔 좋지만 밤엔 피해야 한다. 아침에 오렌지를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비타민C와 당이 빠르게 흡수돼 피로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 먹으면 산도가 높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숙면 방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즉, 오렌지는 아침형 과일입니다. 6. 오렌지 주스의 함정. 건강식이 아니라 당 폭탄? 신선한 오렌지를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해요. 심지어 한 잔에는 각설탕 5, 6개분의 당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렌지를 씹어서 먹는 게 진짜 건강법이라고 강조합니다. 7. 냉동 오렌지는 더 건강하다. 의외로 냉동 오렌지에는 생과보다 항산화 성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저온에서 효소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손실이 적어요. 즉, 껍질을 벗겨 냉동해 두면 언제든지 비타민 폭탄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덩치 크고 느리며 뿔이 하나 달린 동물.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를 단순한 초식 거인쯤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동물의 몸속엔 공룡의 흔적이 흐르고 있고 그 뿔은 뼈가 아닌 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코뿔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과 미스터리한 진화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코뿔소는 공룡의 사촌이었다. 코뿔소는 포유류지만 진화적으로는 약 5천만 년 전 고대 거대 포유류 파라케라테리움의 후손이에요. 이 동물은 코뿔소처럼 뿔이 없었지만 몸길이가 8m, 몸무게가 20톤, 거의 공룡 크기였죠. 즉, 코뿔소는 멸종한 공룡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등장한 포유류판 티라노사우루스였던 셈입니다. 2.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다. 놀랍게도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라 케라틴, 즉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코뿔소 뿔이 약재나 보양식으로 쓰인다고 믿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마리의 코뿔소가 뿔을 노린 밀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3. 코뿔소는 5종 하지만 4종이 멸종 위기. 현재 살아있는 코뿔소는 5종이에요. 백색 코뿔소, 흑색 코뿔소, 인도 코뿔소, 수마트라 코뿔소, 그리고 자바 코뿔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중 4종이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입니다. 특히 자바코뿔소는 전 세계에 70마리 미만,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포유류 중 하나죠. 4. 느려 보이지만 치타급 반응 속도. 코뿔소는 덩치가 크지만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2톤인데도 순식간에 돌진하죠. 게다가 시력은 나쁘지만 청각과 후각은 사람보다 수십 배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수백 미터 밖의 냄새나 소리를 감지해요. 즉 코뿔소는 느린 거인이 아니라 청각의 사냥꾼입니다. 5. 코뿔소 뿔의 놀라운 기능. 무기이자 소통수단. 코뿔소의 뿔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새끼를 보호하거나 무리간 서열을 정할 때 언어처럼 사용하는 신호도구이기도 하죠. 또한 코뿔소는 뿔을 이용해 흙을 파고 나무 껍질을 긁고 냄새를 남겨 영역 표시를 합니다. 즉 코뿔소의 뿔은 다기능 생존 툴이에요. 6. 코뿔소의 진흙 목욕에는 과학이 숨어 있다. 코뿔소가 진흙탕에 자주 몸을 굴리는 이유,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진흙은 피부의 기생충과 세균을 막는 천연 보호막이에요. 게다가 진흙이 마르면서 피부의 독소를 흡수하고 벌레 물림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죠. 즉 코뿔소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스파 관리를 하는 동물입니다. 7.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형 거인. 연구에 따르면 코뿔소는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동물입니다. 특히 백색 코뿔소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고 새끼가 죽으면 어미가 며칠 동안 시체 곁을 지키는 행동도 관찰됐죠. 이런 행동은 코뿔소가 슬픔과 애착을 느끼는 고등감정 동물이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그 각각이 서로 연결되어 매초 수십만 번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죠.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두뇌의 90% 이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오늘은 인간의 가장 신비로운 기관, 두뇌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은 기이한 과학, 기억의 미로, 그리고 의식의 비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뇌 영상 기술로 보면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즉 우리는 이미 100%의 뇌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작동 원리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여기에 두뇌의 진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2. 두뇌는 전기로 생각한다. 두뇌는 말 그대로 생체 전자회로입니다. 뉴런 하나가 한 번 신호를 보낼 때 약 70mV의 전기가 흐르고 그게 수십억 개 쌓여 생각을 만듭니다. 즉 인간의 생각은 전기적 사건의 연속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꿈을 꾸거나 상상할 때조차 뇌 속에서는 작은 번개가 쉴 새 없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뇌는 우주보다 복잡한 생체 전자 은하다. 3. 두뇌의 구조는 우주와 닮아 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은 인간의 뇌뉴런 연결 구조와 우주의 은하망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뉴런이 연결된 방식과 우주 속 은하들이 중력으로 얽혀있는 패턴이 거의 동일한 프랙탈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머릿속에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이 결코 비유만은 아닙니다. 우주는 외부의 거대한 공간이고 두뇌는 그 우주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4.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입력된 기억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접근 불가 상태로 바뀔 뿐이죠. 어떤 실험에서는 오래된 기억을 자극하는 뇌파를 보내자 잊혀졌던 장면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억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뇌는 당신이 잊은 모든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5. 두뇌는 스스로를 속인다. 두뇌는 매우 논리적이지만 동시에 자기 기만의 달인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건 사실이야 라고 믿는 것도 뇌가 만든 착각일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망상 기억.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기억으로 착각하죠. 즉 당신의 현실은 뇌가 만든 가상현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6. 두뇌는 잠잘 때 가장 활발하다.
놀랍게도 우리가 잠잘 때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수면 중에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우며 중요한 것은 기억으로 저장하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생각이 정리된다는 말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뇌는 우리가 쉴 때 가장 열심히 일하는 밤의 정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신나는 비트로 에너지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피아노 선율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기분 전환뿐 아니라 음악은 뇌의 구조, 심장 박동, 심지어 기억력까지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음악이라는 일상 속 소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짜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악은 뇌의 비타민이다.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하다, 보람 있다고 느낄 때 분출되는 쾌락 호르몬이에요. 특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 초콜릿을 먹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음악은 칼로리가 없는 행복제. 하루 10분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우울감이 2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음악은 기억력 향상제다. 학생들에게 꿀팁. 공부할 때 적절한 음악을 들으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바로크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곡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암기력을 높여줘요. 이걸 모차르트 효과라고 부르죠. 다만 가사가 있는 음악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나 일할 땐 가사 없는 클래식, 재즈 혹은 로파이를 추천합니다. 3. 음악은 심장박동을 조절한다. 놀랍게도 음악은 우리의 심장박동과 호흡 패턴을 직접 바꿉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은 심박수를 높여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느린 템포의 음악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요.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음악치료사가 실제로 음악을 틀기도 합니다. 즉, 음악은 약이 아니어도 작동하는 자연의 심장 안정제인 셈입니다. 4.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의 비밀.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수면용 음악을 그냥 백색 소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60에서 80bpm 정도의 느리고 일정한 템포 음악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줄이며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즉, 진짜로 잠을 잘 오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빗소리, 파도소리, 잔잔한 피아노 곡은 수면 유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5. 스트레스 해소엔 리듬이 답이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음악을 듣기만 해도 좋지만 리듬을 직접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심지어 노래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중추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즉, 몸으로 느끼는 음악이야말로 진짜 힐링입니다. 6. 출근길 음악 잘 고르면 하루가 달라진다. 출근길에 듣는 음악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우울하거나 피곤할 땐 너무 느린 음악보다 긍정적인 가사, 중간 템포의 곡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너무 밝은 댄스곡은 오히려 피로를 키우고 너무 잔잔한 곡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점점 밝아지는 구조의 음악. 처음은 차분하게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있는 곡이죠. 이게 바로 음악적 모닝 루틴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흑마늘은 혈압에 좋다, 피로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흑마늘만 먹으면 암도 예방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일까요? 오늘은 이 검은 마늘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과학의 산물이니까요. 1. 흑마늘은 다른 품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마늘을 특별한 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흑마늘은 평범한 생마늘을 숙성시킨 것이에요. 고온과 고습 환경에서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천천히 발효시키면 마늘 속의 효소 반응으로 갈변이 일어납니다. 즉, 흑마늘은 자연의 캐러멜화 현상이에요. 당분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색이 검게 변하고 매운맛이 사라지면서 단맛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품종이 다른 게 아니라 시간과 온도가 만든 마법의 변화입니다. 2. 흑마늘의 진짜 영양 변화. 흑마늘이 단순히 색만 변한 건 아닙니다.
숙성 과정에서 마늘 속의 알리신이 줄어드는 대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새로 생깁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고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도 생마늘보다 5배 이상 늘어나죠. 즉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숙성된 과학 실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3. 흑마늘이 암을 예방한다는 말에 반은 거짓. 많이 들으셨죠? 흑마늘 먹으면 암 예방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이에요. 실험실 연구에서는 흑마늘 추출물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포 수준의 실험 결과일 뿐 인간의 몸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즉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수준이지 예방한다는 건 과장이에요. 건강식은 보조제지 기적의 약은 아니거든요. 4.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건 사실이다. 이건 진짜입니다. 흑마늘 속의 아미노산과 S알릴시스테인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개선과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 누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그러니까 피로에 좋다는 건 진실. 하지만 한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고 꾸준히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먹을 때 효능이 발휘됩니다. 5. 혈압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도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흑마늘은 혈압 조절,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항산화 물질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 고혈압 위험군에게는 매일 한두 쪽 정도의 흑마늘이 자연 혈관 케어 식품이 될 수 있죠. 6.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 흑마늘엔 통하지 않습니다. 흑마늘은 발효식품이라 당분과 산도가 높고 소화가 느릴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속쓰림이나 설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 3쪽, 많아야 5쪽 이하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즉 건강식도 과하면 약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강변에 선 버드나무 한 그루, 그 뿌리가 물가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마을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이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마을 이름을 통해 강과 숲과 사람들이 엮어온 양글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연과 역사의 비밀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1. 이름의 글자 버드나무 뿌리 마을 양근이라는 한자는 버드나무와 뿌리가 결합한 지명입니다. 이는 단지 나무가 많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강변 습지에 버드나무 뿌리가 많이 자라났던 지형 특성과 연결됩니다. 버드나무는 강변과 습지에서 흔히 자라며 물길이 자주 바뀌는 땅을 고정시키고 침식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결국 버드나무 뿌리가 나 있는 마을이라는 자연 기반의 이름이 곧 양글리가 된 것이죠. 2. 강변 마을로서의 자리 양글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인접해 있고 한강 수계의 중요한 지형입니다. 강변 지역은 물길 변화, 침식, 홍수 등의 자연 조건이 까다로웠기에 버드나무 같은 수목이 지형 안정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드나무 뿌리라는 이름은 단지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 지형 특성과 대응한 지명입니다. 3. 역사의 문서 속 양글리 옛 문헌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구려 및 신라시대부터 양근현으로 불려왔고 고려 및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행정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신라 경덕왕 때 빈양현으로 바뀌기도 했고 고려 태조 때 다시 양근현으로 환원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결국 양근이라는 이름이 마을리 단위로 남아 지금의 양글리가 된 것이지요. 4. 버드나무와 마을의 숨은 이야기 버드나무는 한국 민속에서 풍수와 상징성이 큽니다. 강변의 버드나무는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 흐름을 막고 정체를 막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옛날 물길이 바뀌거나 범람이 잦던 지역에서 버드나무 뿌리는 땅을 단단히 잡아주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버드나무 뿌리가 있는 마을 안정된 강변마을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글리라는 이름이 단순히 식물 이름을 딴 게 아니라 자연환경을 반영한 지명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죠. 5. 뿌리가 상징하는 것 그는 뿌리를 뜻하지만 지명의 맥락에서는
근본이나 기초, 시작점의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버드나무 뿌리라는 표현은 단지 나무 뿌리라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강변 생활이 시작된 터전, 물길이 모여든 시발점 마을이라는 은유일 수 있어요. 실제로 양글리는 행정구역상 양평군의 중심 지역 중 하나였고 옛 양근군이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6. 현대 양글리와 이름이 주는 가치. 오늘날 양글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내에 위치하면서 강변 관광지 전원 주택지 생태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때 이름 양글리가 주는 자연과 강변, 뿌리 있는 마을이라는 이미지는 지역 브랜드로도 기능해요. 즉 이름이 버드나무 뿌리라는 자연과 연결된 표현이면서 마을이 지향하는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